오늘을 사는 이유 오스기니스 제2장 빠른 자만이 살아남는다. 시계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중대한 서구 세계 발명품이다. 테크놀로지는 시계를 통해 인간의 경험에서 시간을 빚어내는 주요한 자리를 신앙과 철학으로부터 빼앗은 것처럼 보인다. 시계는 근대 세계 자체뿐 아니라 근대 세계의 시간관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그리고 현재는 이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오늘날 같은 세계화 시대의 한 가지 이점은 시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태도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문화를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한 문화를 다른 문화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세계 각 문화를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각 문화는 고립되어 있었고 하나의 생활 방식이 거의 유일한 방식이자 그 문화가 아는 전부였다. 예를 들어 서양과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생각해보자. 뉴욕을 겨냥한 9.11 테러리즘 직후의 몇 개월은 마치 서양과 이슬람의 관계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는 집중 특강과도 같았다. 대중 스크린에 다양한 날짜들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물결이 파리의 성문에 거의 도달했던 주 732년 투르 푸아티에 전투, 1492년 스페인에서 무어인의 패배, 최후의 이슬람 군대가 빈을 포위했다가 격퇴된 1683년 9월 11일, 나폴레옹 장군이 이집트에 상륙해 이슬람 세계의 심장을 점령했던 1798년 등. 그런데 사실 근동 정복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침략자는 십자군이나 어떤 장군, 외교관이나 선교사도 아니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서양의 기계였는데 곧 기계들의 어머니, 심지어 궁극적인 성교기계라고 불린 시계였다. 기계식 시계는 주 1400년경 유럽에서 발명되었다. 시계는 근대 세계의 발흥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따라서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시간 인식과 근대 세계가 나머지 세계에 끼친 영향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아프리카의 시계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시계가 근대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도구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시계는 세계화를 운반하는 잘 알려진 코카콜라, 맥도널드, MTV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근대적 시간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과 현대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배후에 있는 촉매제 또는 범인이기도 하다. 대체로 이슬람 세계는 기계식 세계에 저항하면서 이를 천천히 받아들였는데 중국이 시계를 단번에 환영했으나 사회 전체가 쓰는 도구가 아니라 황제 장난감으로만 삼았던 것과 대조된다. 17세기 영국의 일기작은 작가 존 에벌린은 페르시아에는 회중시계도 없다는 한 여행객의 말을 인용한다. 비교적 최근인 1947년에는 근동 지역을 여행하던 한 프랑스인이 자기를 초대한 집주인들의 충고에 따라 약속 시간보다 늦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는데 그 충고란 다음과 같았다. 하늘은 너무 푸르고 해는 너무 뜨겁소. 그런데 왜 서두르시오? 왜 달콤한 삶을 해치는 것이오? 세계화가 현대 서양의 시간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오늘날 전통과 현대 대조적 관점은 서양 밖의 사람들이 제각기 표현할 수많은 말 속에 담겨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사람은 서양인은 손목에 신들을 지닌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바뀌어야겠지 말이다. 케냐 사람들은 모든 서양인은 시계를 갖고 있다. 아프리카 사람은 시간을 갖고 있다. 고 한다. 우리가 만일 시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동시에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거듭 주장하려면 바로 이 현대적 시간관, 곧 시계의 시간을 이해해야 한다. 선택과 변화는 현대 세계의 중심이다.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 뷔페식 식사에서 슈퍼마켓과 쇼핑 목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는 선택의 여지가 한없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 시계에 관해서도 우리는 여러 선택안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알아채지 못한다. 당신은 롤렉스, 오메가 또는 스와치 중 어느 것을 원하는가? 아날로그 시계인가? 디지털 시계인가? 전통식인가? 현대식인가?
자동 태엽 시계인가 배터리 충전식인가? 태양열로 움직이는 것인가? 금시계를 원하는가? 스테인리스 시계를 원하는가? 알람 소리는 종소리가 좋은가? 음악 소리가 좋은가? 단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스누즈 기능이 있는 것을 원하는가? 시계가 당신의 혈압을 재고 하루 동안 걸음수를 알려주기를 원하는가? 이 같은 영역들에는 선택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전 세계 광고를 보면 온갖 종류의 시계에 대한 열정이 도처에 널려 있고 일부는 천문학적 가격을 지불할 의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돈과 유행에 달려 있을 뿐이다. 결국 선택은 현대 소비자의 타고난 권리다. 그러나 그런 선택들은 사실 현대식 시간의 사소한 얼굴에 불과하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특징들이다. 특히 좋던 나쁘던 현대식 시계 시간의 세 가지 특징은 우리의 삶과 사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흔히 그렇듯이 이기려면 상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 현대식 시계 시간의 첫 번째 특징은 정확성이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의 그 안에서 살며 움직이는 두 가지 기본 요소다. 따라서 시간의 측정은 자연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제하는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도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측정 방법들은 대체로 주기적이고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부정확했다. 현대식 시간과 배후에는 중요한 세 가지 발전이 있다. 첫째, 관찰에 의존하는 음력에는 계산에 의존하는 양력으로서의 전환이다. 둘째, 하루 단위의 자연스러운 시간 감각에는 주 단위의 인위적인 시간 감각으로서의 전환이다. 셋째, 아침과 오후 같은 다소 포괄적인 인식에는 시와 분과 초 같은 더 정확한 인식으로서의 전환이다. 기계식 시계의 발명은 근대 세계 발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계 이전에 사용했던 다양한 도구들은 모두 느리고 제약이 있었다. 예컨대 해시계는 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었다. 따라서 밤에는 쓸모가 없었다. 낮이 짧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리스인과 이탈리아인이 확실히 노르웨이인과 스콜랜드인보다 더 유리했다. 물시계는 조금이라도 새거나 흐름이 불규칙해지면 부정확해지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모래시계는 정확하게 1시간 이상을 표시하려면 마지막 모래알 하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직후 정확하게 뒤집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시계 때문에 바뀌었다. 기계식 시계는 최초의 중요한 순금속 기계였을 뿐 아니라 모든 계절, 모든 날씨, 밤낮 관계없이 모든 시간을 위한 도구였다. 무엇보다도 시계는 탈진기라 불린 초기 장치의 기술이 진자로 대체되고 17세기에 초진자로 바뀌고 그러다가 주 태엽으로 끝으로는 수정시계와 원자시계로 바뀌면서 힘을 얻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시간을 초당 한 세슘 원자에 91억 9263만 1770회의 양자 진동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시계야말로 인류 역사상 비할 데 없는 정확성을 보장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광년으로든 나노초로든 간에 이제 우리는 온 우주의 어디서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정통적인 세계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짧은 순간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정확한 시간은 이제 보편적인 측정 도구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신 가운데 하나다. 19세기 초 미국의 탐험가 루이스와 클라크는 각각 서부로 여행하면서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9보다 9일이 지난 후에 마침내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그 시점이 비교적 예정되었다고 묘사했다. 그런 부정확함은 예컨대 우주 정류장에서 도킹할 때는 참사를 불러올 테고 상당히 불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현대는 이런 정확성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가 몸담은 세계를 들여다보면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는 시간 단위로 비용을 청구하고 전화 회사는 분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TV 방송국은 광고주에서 초 단위로 광고비를 책정하고 올림픽 선수는 100분의 1초의 단위로 이기거나 지며 우주 비행선은 나노초 단위로 상과 죽음이 걸린 조종을 수행한다.
물론 얼마만큼의 정확성을 원하는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스위스에는 정확한 것을 원하지만 일부 남미 국가들에는 정확한 것이 눈치 없는 행동이라 여겨 일부러 시간을 어긴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할 필요가 있고 또 정확하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정확성을 중시하는 현대 세계에서는 시간 엄수가 그 자체로 하나의 미덕이 되었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의 악덕이거나 자기 자신 또는 쥐에 대한 암묵적으로 과시하는 행동이다. 현대식 시간의 두 번째 특징은 정확성이 낳는 중요한 결과인 조정이다. 시간의 조정은 자명하고 수월한 일처럼 보이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협정 세계시는 오늘날 방대한 관료적 방식으로 중심적인 통제를 받는데 그 주체는 파리 근처 세불에 소재한 국제 도량 형국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1초는 파리, 뉴욕, 베이징, 요하네스버그, 리우 데자레이루 등지에서 모두 똑같은 1초여야 하고 미터와 킬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런 조정과 그런 정확한 시간은 극히 최근의 개념이다. 세네카는 시간의 원초적 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시계들 간의 일치보다 철학자들의 간의 합의가 더 빠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정확한 시간 감각이 과학기술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무엇보다도 일상사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일에서 그렇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좋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체로 다른 일들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아침에 일어나기, 친구 만나기, 약속 지키기, 비행기 타기, 마감 지키기, 배달 기다리기, 뉴스 시청하기 또는 결혼식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등이다. 어떤 고대 종교의 신봉자라도 우리 손목에 있는 신들에게 즉각 순종해서 이 시간에서 저 약속으로 항상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결코 필적할 수 없을 것이다. 서구 세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다성음악이라고 한다. 이는 통일성보다 다양성의 균형을 맞추고 공통 목적을 위해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섞음으로써 이루는 조화를 말한다. 그런 다성음악은 서구의 음악, 정치, 스포츠 등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런 조정의 핵심 요소는 바로 시계의 시간이다. 시계의 시간의 정확성이 현대 세계의 계획, 일정, 시간표, 물류 등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근대 세계 발흥 이전에 서로 다른 마을과 소도시와 큰 도시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일한 시간대 내에 있었지만 자기들만의 고유한 시간 감각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산업시대 초창기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시간 조정이 확산되고 그 최고의 상징이 바로 철도 및 철도 시간표였다. 갑자기 19세기 세계가 폭발했다가 동시에 수축했다. 온 대륙들이 철도 선로라 불리는 소통의 선들로 교차되었고 작은 증기 엔진들이 거대한 역시계와 무거운 철도 시간표에 따라 왔다 갔다 부지런히 달렸다. 예컨대 스위스 열차들은 항상 스위스 회중시계의 매끄러움과 효율성과 깔끔함과 나란히 달렸다. 개인의 시계를 스위스 열차에 맞춰도 될 정도였다. 그 열차들의 조정은 너무도 매끈했고 효율적이어서 정확한 조정의 최고 기준을 대표했다. 오늘날에는 공항이 종종 역을 대체하고 역장과 시간표의 역할을 컴퓨터가 떠맡으며 원자의 정확성이 빅토리아 시대의 묵직한 시계를 폐기했고 우리는 접근, 연결성, 네트워킹 같은 용어들에 파묻혀버렸다. 그럼에도 일이 잘 풀릴 때면 여전히 시계 장치처럼 잘 돌아간다고 말한다. 현대식 시간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가장 잘 인식하는 것이자 조정에 의해 강화되는 것, 즉 압력이다. 현대 삶의 전성기인 오늘날 세계에 쫓기는 시간 속에 시간은 너무나 정확해지고 조정된 나머지 우리를 둘러싸고 앞뒤로 밀고 당기며 위에서 누르고 사방에서 압박한다. 우리 손목에 있는 신들은 샤를 보들레르의 말대로 불길한 신이 되고 말았다. 19세기 그 프랑스 시인이 시계라는 시에서 항의한 것처럼 시간당 3600번이나 초는 속삭인다. 기억하라. 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간 죽이기 또는 징역살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만을 놓고 보면 전자는 자발적인 시간 보내기를, 후자는 비자발적인 시간 보내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시간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이 지나면 시계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경우는 드물고 너무 빨리 가는 경우는 허다하다. 물론 소수의 날카로운 관찰자들은 측정된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간파하고 일찍이 이에 저항했다. 예를 들어 로마의 극작가 플라우투스는 주전 200년에 이렇게 썼다. 신들은 시간 구별하는 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을 저주한다. 아울러 이곳에 해시계를 처음 설치해서 나의 날들을 그토록 비참하게 작은 단위로 잘라 난도질할 사람 역시 저주한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도 그 시인의 불평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시간에 쫓기는 삶은 우리의 일상이다. 시달리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초조해 하고 안달복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만성적 상태가 되었다. 시계가 발명된 지 6세기가 지나서 시간 준수라는 개념은 완곡한 표현이 되고 시간 절약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농담이 되고 말았다. 시간 할아버지의 똑딱똑딱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연병장을 가르치르게 몰고 가는 훈련 교관의 배경으로 깔리는 북소리와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연중무휴로 살아가는 바쁜 세상에 몸담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1751년 소설가 헨리 필딩은 최초로 시간은 돈이다 라고 썼다. 오늘날 시간은 큰 돈이자 진귀한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사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질 높은 시간을 보내려 애쓴다. 우리는 모든 행동의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하다. 우리는 삶을 최대한 쥐어짜서 여분의 몇 초까지 활용한다. 분할 스크린 뉴스를 통해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통화대기 광고로 비어있는 몇 초를 채우고 공무원들이 부과하기 좋아하는 시간에 대한 원치 않는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전문 줄서기꾼을 고용한다. 그런 세상에서 효율성이 최고의 미덕이며 1분 1초가 현대생활의 화폐다. 현대 세계의 빠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정면으로 포화를 퍼붓는 것 같아.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이를 기대할 뿐 아니라 아들의 랄린이 분주하면 이를 요구하기도 한다. 변화는 끊임없어야 하고 목소리는 무례하고 붙잡아야 하고 가게와 식당에는 트는 음악은 요란해야 하고 가장 최근의 것은 더 최신의 것으로 즉각 대체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나머지 많은 사람은 다사다난한 상황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며 주의력 결핍 장애가 흔해졌다. 시간과 동작 전문가들은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초 단위까지 합리적으로 다뤄서 우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적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 말이다. 대량 생산 시대 초기에 헨리 포드는 이상적 노동자란 몇 초를 꼭 필요한 일에 보내고 단 1초도 불필요하게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대한 것인가 가혹한 것인가 이는 꼭 필요하다고 믿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달려있는데 바로 효율성이라는 기준이다. 이 모두는 시간에 대한 현대적 태도의 저변에 압력이 있다는 의미다. 패스트푸드가 너무 많아지면 슬로푸드 운동이 일어나고 정신없이 바쁜 삶은 명상과 요가와 마음 챙김 같은 휴식 활동에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반작용이고 기분 전환일 뿐이지 해결책은 아니다. 쉴 새 없이 몰려오는 빠른 생활의 급류 속으로 다시 뛰어들기 전에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게 도와줄 뿐이다. 시간은 오늘날 삶의 궁극적 신용카드이고 속도는 보편적인 소비 방식이며 빠를수록 좋다는 삶의 이상적 속도다. 이를 미친 삶이든 우리 시대의 저주든 긴급함의 독재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 그러나 설사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어도 오늘날 세상을 멈추는 일은 불가하다. 이 미친 속도는 우리의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일상 경험을 형성할 뿐 아니라 카르페디엠의 의미와 어떻게 오늘을 붙잡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짧은 생애를 최대한 활용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을 가한다.